네, 안녕하세요. 참 신년 들어서 첫 강의를 제가 맡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모두 새해 좋은 꿈 꾸셨죠?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것은 고구려 평양 천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들이 이제 고주몽이죠. 주몽이 이제 고구려를 건국했는데, 고구려 건국 이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거창할까요? 예, 이제 중세, 그런 시기에 무슨 건국 이념이라는 게 있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주몽이, 처음에 이 오녀산성을 쌓아서 수도를 정했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보신 분들, 우리 선생님 가보셨죠? 이 오녀산성. 이거 올라가려면 아주 젊은 사람도 1시간 이상 아주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 오녀산성에서 바라보는 이 졸본,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평지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곳에 산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 되겠을까요? 근데 원래 그 주몽 이전에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나라는 이제 고조선이라는 큰 나라들은 있었지만 대부분이 소국들이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주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칠홍 시대 이전에는 수십 개의 소국들이 있었어요. 소국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쟁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뭐 1, 2만 정도 어쨌든 규모의 전쟁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성을 쌓았다는 것은 1, 2만 규모의 전쟁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 이런 대규모 큰 전쟁을 지금 대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대비했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새로운 시대의 어쨌든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이 주몽이 미리 감지하고 있었다. 즉 이제는 작은 소국의 시대가 끝나고 이 작은 나라들이 하나 큰 대국으로 통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 시대다. 이런 것들을 예감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몽은 모두르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명에는 주몽을 가리켜서 해와 달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몽 전설을 보면 주몽을 가리켜서 해와 달의 아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창덕궁에 가면 근정전일까요? 거기에 보면은 그림이, 인정전 그림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해와 달의 그림이 있습니다. 즉 결국은 임금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해와 달의 아들이라는, 해와 달의 아들이라는 이 고구려 때 이 사상이 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몽을 가리켜서 그래서 해와 달의 아들이다고 얘기하는 그게 있고, 또 천손대 선인의 후손의 대결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국 이상국 집이라고 있습니다. 고려 때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주몽설화가 여기에 아주 길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몽하고 비류 왕이 이제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류 왕은 그 오부 근처의 소국 왕인데 둘이 만나서 서로 장을 겨루는데, 그랬을 때 이제 비류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선인의 후손에게 너가 왕위를 양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때 이제 주몽은 나는 천재의 후손이다, 즉 하늘의 아들이다. 이게 선인은 이제 단군을 가리키는 개념이지만 그것은 인간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해서 자기는 천손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은 나는 황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손대 선인, 이런 설화가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 있다. 광개토 왕릉 비문에 보면은
천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몽이 비류왕하고 싸울 때 천손 대 선인의 후손의 그런 대결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은 주몽은 이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이 고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단순히 이어받고 그런 나라 형태보다는 더 발전되고 새로운 이상을 꿈꾸고 펼쳐나가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졌다. 그래서 주몽은 원대한 꿈을 가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녀산성의 규모를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우리가 올해 잘하면 이제 그 만주 지역에 기행을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조금 보입니다. 만약에 거기 가면 우리가 이제 고구려 역사 기행을 가면 이 오녀산성을 갈 건데 거기 가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 국호를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질문하셨던 분이 오늘 안 나오셨네. 이 삼국사에 보면은 고구려 왕이 이제 고주몽은 고씨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뭐 유리왕 같은 이런 왕들을 보면 해씨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고씨 계열과 해씨 계열의 왕이 있었다. 그러면 고구려라는 것이 하나의 그 고주몽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닌 다른 계열의 왕들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고씨나 해씨는 전부 다 우리나라 말 이 카라는 이게 KA 카라는 우리나라 말을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마가 우가 저가 할 때 그 가라는 의미예요. 높은 사람. 이 카라는 것이 이제 중국 그 한자로 쓸 때 고로 쓰는 사람이 있고 해로 쓰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똑같이 원래 이걸 이두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 발음을 그 발음이 나는 한자 말을 이제 써가지고 그 발음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나 해 이런 것들이 그 한자 뜻이 고구려의 고 의미와 연관이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고나 해의 원래 우리말의 카의 뜻은 태양,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할 때 이제 고자라는 고가 붙은 의미는 우리는 태양의 나라다. 이런 의미를 고주몽이 붙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라는 말을 보면은 고 플러스 구려입니다. 고구려가 있게 주몽이 왕이 오르기 전에 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다. 고대 국가 구려가 있었는데 구려라는 나라 이름은 뜻은 뭐냐 이거죠. 한자로 구려라고 하는데 이 한자 의미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 구려라는 말은 우리말로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거울. 거울. 그 뜻은 거룩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보통 신성하다. 흔히 보면 그 당시에 거울은 굉장히 신성한 물건입니다. 제사에 쓰이는 도구예요. 거울. 거울이 제사에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려라는 말과 거울이라는 것은 어원이 같은데 신성한 이런 뜻을 담는 말이다. 그래서 고구려라는 국호 의미는 태양의 후손이 다스리는 신성한 나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삼국사계 고씨다 해씨다 이것은 똑같은 혈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 이념이 뭐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처음 질문 드렸을 때 고구려 건국 이념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드렸고 역사책에도 건국 이념이 뭐다? 이런 것들이 뚜렷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조선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단군조선일 때는 홍익인간, 그 다음에 이화제세 이런 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것이 이제 고조선의 어떤 건국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구려는 그러한 건국 이념이 뚜렷하게 정리되어 내려오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고구려가 과연 이제 건국 이념이 없었겠느냐? 이것을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비류 국왕하고 이제
선인 대 선손 대결을 펼쳐가지고 주몽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몽이 고구려를 이제 세운 기원전 277년, 그래서 그거보다 한 2년이 지난 기원전 275년에 이 비류국의 왕이 고구려의 뭐 항복이라기보다는 이제 복속 귀속,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저는 고구려의 이제 고주몽을 황제로 왕으로 떠받들겠습니다라고 이제 기순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이제 통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고주몽은 비류국 그 지역을 다물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물도. 그리고 비류국왕 송왕을 다물 후는 제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국사에 보면 이 다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삼국사에는 고토 애땅이라는 거예요. 애땅. 그러니까 비류국은 옛날 우리가 있는 구려를 이어받아서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이, 옛날 구려는 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비류국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구려라는 나라는 원래는 작은 소국이 아니라 10개, 15개 정도 소국을 거느린 큰 나라였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부만 남았다는 거예요. 어부만. 그랬을 때 고구려는 처음에 자기가 건국하고 옛날 구려 땅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하겠다, 이런 이제 건국 의지를 밝히면서 아까 비류국 그 나라를 고토라는 뜻을 갖는 다물도다, 다물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고구려 건국 이념이라고 보면은 나라와 결의 통합을 지향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자, 이런 이제 고구려 건국 이념에 따라서 고구려 발전 단계를 크게 보면 이제 저는 세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고구려 발전 단계는 건국 때부터 기원전 277년부터 1세기 중엽 때까지는 구려라는 고대 국가의 땅을 통합하는 시대였다. 이게 이제 구려잖아요. 이게 기원전 고구려를 세우기 직전 기원전 3세기 초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북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북에서 구려가 있고 그 옆에 비류, 개마, 행인, 구다, 이런 소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국들을 이제 고주몽 때부터 계속 통합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소국들은 그렇다면 옛날 구려 땅이었는데 떨어져 나갔던, 아마 고토라고 이름 불리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후조선의 옆에 이제 구려가 있었고, 이 땅들을 통합해 가지고 보면 이때 이제 구려 277년에 오부를 세웠던 당시에 제나부, 연나부, 과루부, 관나부, 환나부, 이런 오부가 있었고, 아까 그 비류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강도 이 개마공 근처에가 이제 개마국, 여기에 이제 구다국, 이런 이제 나라들이 주몽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이렇게 형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여기에서 AD 1세기 중엽입니다. 중엽의 고구려 영토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이게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낙랑국이 있고 여기 평양이, 이 평양 지역이 지금 오늘 얘기의 초점은 이제 평양 얘기거든요. 사실상 평양 지역이 1세기 중엽의 고구려 땅으로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춘천 지역에 맥국이 있습니다. 애국, 애맥 지역도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 땅이다. 동옥저도 고구려 땅이었다, 이렇게. 그다음에 옥저의 남부, 이런 여기서는 길림까지 고구려 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영토가 넓어져 가지고 이때는 구려의 땅이 거의 다 고구려로 통합되었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1세기 말에서 370년대까지인데, 이때는
고조선의 애땅을 통합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게 이제 370년대의 고구려 영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370년대. 370년대 고구려는 여기까지 이제 거의 북경 가까이까지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북경 가까이까지. 이것을 우리는 유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주 자사진이라는 사람이 무덤이 발굴됐어요, 북에서. 그래서 유주자사진의 정체가 뭐냐 가지고 북 역사학계 논란을 했는데, 그것은 370년대 한 10년 동안 이 유주를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었고, 그때 이 유주 자사였다. 자사라는 게 유주, 오늘 말하면 지사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고구려고, 370년대 보면은 여기 동부여가 있고 북부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황해남도 낙랑국, 대방국이 다 통합됐고, 이쪽에 있었던 낙랑군, 대방군, 요동군이 전부 다 고구려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 부분만 빼면은 고조선의 애땅이 전부 다 고구려 땅이 됐다는 거예요. 고조선의 땅. 아까 제가 처음에 살펴봤던, 이봐요. 이게 이제 고조선 땅이었잖아요. 이 고조선 땅이 370년대 이르면은 이 370년 전부 다 고구려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2단계는 주로 중국의 이 나라, 한나라, 후한과 이 나라, 그 다음에 전년, 이런 나라들하고 투쟁을 하면서 고구려의 애땅을 되찾는 투쟁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애땅 통합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370년대 이후에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은 부여가 비록 남아 있었지만 거의 다 이제 고대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백제하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신라 국경을 맞댄 시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주로 삼국 통일을 추진했다. 이렇게 역사 단계를 저는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세기 550년 무렵에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자는 554년에 그 직전에 고구려 땅의 크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동아시아 최대의 영토를 가진 광대한 나라로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 영토로 보면은 이 당시를 놓고 본다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땅의 10분의 9가 고구려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발전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고구려에 대한 개괄적인 역사 단계, 고구려 고주몽의 건국 이념은 결국은 나라와 결의 통합해서 큰 단일한 통일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다. 그것이 바로 고구려의 건국 이념들이었고, 바로 이런 뜻과 의지가 자기의 역대 왕들한테 전해지면서 고구려는 줄기차게 우리 거래가 살았던 지역을 통합해서 단일한 국가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줄기차게 경주해 왔다, 이렇게 보는데, 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러 가지로 동아시아 나라들의 이 중세라는 이 시기라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자기 나라 결여와 민족을 통합해서 하나의 큰 대국을 만들려는 흐름들이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진나라가 그걸 꿈을 이제 달성했지만 금방 와해됐고, 한나라도 그 꿈을 이제 추구했었지만은 AD 3, 4세기부터 5, 16국 시대가 시작되었잖아요. 5, 16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한 게 당나라죠. 이처럼 그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이 시기라는 것은 자기 말과 글과 풍습이 같은 결여가 사는 그런 모든 지역을 통합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는 시대적 흐름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실상 고구려가 왜 평양을 천도하려 했느냐,
그러면 평양은 언제부터 고구려 땅이었느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양은 한사군 땅이었다. 낙랑군이 있었다. 중국의 한사군이 313년도까지 있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427년이죠. 평양 천도가 313년까지 평양이 중국 땅이었다면 한 100년 만에 고구려 평양으로 천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들은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북의 역사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언제 평양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AD 37년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건 역사학에서 공부해서 많이 했습니다. 낙랑공조 호동왕자 얘기는 뭐 여러가지 유명한 설화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낙랑공주는 낙랑국 공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계 낙랑국과 낙랑군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면 낙랑국은 어디 있었느냐, 이걸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 역사학계에서는 이 낙랑군은 여기 이제 중국 요동반도에 낙랑군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 초죠. 1세기 초라는 것 자체는 고조선이 멸망한 직후를 말합니다.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20년 지난 상황, 이때는 낙랑군이 여기 있었고, 이게 BC 75년에 요동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도군이 여기에 있고, 이런 식에 있었고, 그럼 평양 지방은 낙랑국이라는 소국이 있었다. 고조선의 유민들이 세운 독자적인 나라, 이게 낙랑국이 여기에 평양에서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고구려가 사실상 보면은 AD 10년에서 20년 사이, 이 사이에 청룡국, 안평국, 이 소국들을 점령하면서 낙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낙랑국을 어떻게든 통합하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호동왕자와 이게 대무신앙 때죠, 맞죠? 대무신앙 때 낙랑공주 설화를 이용해서 그런 실제로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낙랑국의 왕 이름이 최리였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온 데에 따르면. 이게 삼국사기에 나온 데에 따르면은 37년에 최리 낙랑국을 멸망시킵니다. 왜냐하면 32년에 최리가 항복을 해요. 그때는 이제 그 항복을 보통 하면은 그냥 그러면 신하의 나라로서 떠받들겠습니다. 고구려 이렇게 하면은 그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국처럼 대우를 해주는데, 최리는 이제 이 자기가 고구려의 그래도 이제 고조선을 이어받은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인데 고구려한테 속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겠죠. 그래서 뭔가 고구려의 이제 지희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독립하려는 그런 꿈을 꿨을 거고, 그래서 고구려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최리를 처단하는, 그래서 낙랑국이 붕괴됩니다. 37년에 붕괴되고 이때부터 이제 평양은 고구려 땅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낙랑국이 붕괴된 이후에 평양이 바로 이제 고조선은 직할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조선이라는 소국, 제국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평양이라는 것은 고조선의 수도였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한 3,000년 동안 고조선 사람들이 평양에 가장 운집해 있었고, 고조선의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감히 고구려가 이걸 직할하겠다 하는 것은 좀 그 나라 주민들과 화합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직할지로 하지 않고 이제 그
후국으로 삼은 조선국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고구려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제 넘어가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1, 4세기 고구려 무덤이 수없이 많이 발굴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우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고학적 교류가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이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중택 교수님도 국가 여러 가지 이제 고고학 교류를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고학적 교류 매우 간헐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북우 이제 고고학적 성과들이 널리 이제 우리 남쪽 학계에는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약간은 이제 북우 고고학적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어쨌든 북우 고고학계에 있어서는 이미 평양 지역은 AD 1세기부터 고구려 땅으로 되었고 수많은 이제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 그 이주해가지고 거기에서 고구려 문화들을 이제 전파하고 고구려 사람들의 삶을 확장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평양이 원래 이제 AD 1세기 때부터 이제 고구려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조선 속으로 됐지만은 한 100여 년 지나면서부터 직할리로 바뀝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직할리로 바뀌었다는 걸 알려면은 247년에 있잖아요. 247년에 고구려 동천왕은 이 나라 관국원과 싸우다가 수도와 이제 부수도, 환인과 이런 환인 지역이 이제 부수도였고 이것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지반에 있는 왕궁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양 지방에 있는 이제 환도성이 난리를 치러 다시 도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 사직을 거기로 옮겼다. 그래서 백성과 종묘 사직을 옮겼다는 말은 종묘 사직을 옮겼다는 수도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영구적으로 옮긴 게 아니라 임시로 이 이제 지방 지역에 이렇게 수도에서 성을 다시 보수하고 이제 불탄 궁궐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할 시간 동안에 평양에 임시 수도를 옮겼다 이렇게. 여기서 삼국사에 보면은 평양은 본시 원래 선인왕검의 택지였다. 여기서 선인왕검이라는 것 자체는 단군왕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은 왕기도 왕펌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조선 후국이 생겼는데 이 200 동천왕이 평양천대했을 때 이 평양성이 어디냐라는 것이 이제 남이나 북이나 역사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쪽 역사계에서는 삼국사 이 기록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 기록을 맞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지방 근처에 압록강 넘어서 평양이라는 땅이 있었다. 어딘지 확정은 못해요. 아마 거기를 말했을 것이다. 왜? 지금 여기 평양은 그 당시 낙랑군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낙랑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옮길 수 없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삼국사에 명백하게 정리된 것은 선인왕검의 택지, 즉 단군조선의 수도였다. 평양. 그리 동천왕이 옮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43년에 고국원왕이 이제 평양천도가 있습니다. 고국원왕 삼국사의 4년에 보면 왕은 평양성을 증축하였다. 13년 왕이 평양의 동왕성에 이거하니 성은 지금 서경 동쪽 목멱산 속에 있다. 지금의 서경이라는 것은 고려 때의 서경이니까 평양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동천왕이 평양을 첨도했다는 것 자체는 343년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제 남북 역사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평양 지역의 고구려 유적유물
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과연 1, 3세기에 평양을 누가 살았느냐, 누가 지배하였느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AD 1세기부터 3세기 동안 한쪽에서는 그것은 이제 고구려의 땅이었다, 지금은 평양은,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고, 또 다른 한 견해는 뭐냐면 거기는 지금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이 1, 3세기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로 학계에서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역사 서가 필요하고, 사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서의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적 유물이 과연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부합되어야만이 과학적으로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역사학계에서. 자, 그런데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견해들은 일제시대 때 낙랑 지역에 있는 보문들을 한 몇십 개, 300여 개? 300여 개 정도 발굴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중국식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낙랑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방 이후 부구 역사학계에서는 낙랑 지역에 있는 한 3천여 개의 낙랑 무덤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낙랑 지역에 있는 무덤들은 중국식 무덤이 아니라 조선식 무덤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유적 유물들을 보면은 대개 90% 이상이 우리 조선의 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파형 동검을 이어받은 이제 그 조선식 동검, 이제 세형 동검을 남쪽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어쨌든 청동, 거울 등 고조선 시기의 문화를 담고 있는 그런 유적 유물들이 한 90% 이상이 쏟아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나온 무덤 형태들을 보도 중국식 무덤과는 전혀 다른 무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평양 지역에 있는 고구려 무덤들을 수없이 많이 발굴해가지고 그 무덤들이 연대를 보니까 AD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무덤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AD 1세기에서 3세기 때까지 이 평양 지역에 고구려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발굴된 유적 유물들이고, 1990년대 이후 최근에 발굴된 유적 유물들이 이제 부구 언론에서 소개되었는데, 오성리 벽화무덤이 이제 몇 년 전에 소개됐습니다. 2017년 9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되었는데, 여기 이제 평양시 낙랑구역에 있는 거예요. 아까 낙랑 무덤이 있던 지역에 오성리라는 말이 있는데 벽화무덤이 발굴됐어요. 무덤 형식을 보면 돌칸 흙무덤이 있다. 무덤 크기는 길이가 한 3m? 300cm니까 3m, 너비가 2.68m, 높이가 1.84m. 근데 이건 그렇게 아주 큰 무덤이라 보기 어려운 무덤이다. 벽화 내용을 보면 수레가 있고 창을 든 무사, 대마무사. 대마무사라는 게 뭐냐면은 그 철갑으로 이제 말에다 철갑을 씌운 그런 말을 타고 전투하는 무사를 대마무사라 합니다. 여기서 한 부장품, 숭금 보요장식과 방울, 은못, 숭금 장식품. 은못이라고 숭금 장식품이라고 굉장히 높은 고위직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이 벽화무덤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장품, 이걸 분석해서 부구 역사학에서 이제 결론 내리면 3세기 전반기다. 3세기 전반. 그러니까 220년, 30년. 즉, 아까 247년에 동천왕이 평양에 잠시 천도했다고 그러죠. 임시 천도했다고 했을 때 그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이몽동 유적 유물 발굴 결과에 대한 보도가 있었어요. 이 발굴 장소는 대성역 이몽동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송리 벽화무나무 형태예요. 여기 보면 이런 해칠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벽화를 그려놓은 형태인데, 여기서 나온 이제 부정품들이죠. 이게 도자기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금관 장식과 은못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출토가 됐습니다. 출토가 됐고, 그 다음에 이몽동에서는, 자, 이게 이제 우물이 2개 발굴됐어요, 최근에. 발굴했는데, 이 발굴 시기나 이 지역을 김일성 종합대학 고고학과에서 약 20년 동안, 한 30년, 91년부터 집중 발굴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AD 1세기, 3세기, 4세기 그 무렵에 고구려 주민들이, 고구려에서 내려온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살던 지역이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굴된 건 건물터, 유물, 우물, 유물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발굴의 의미는, 이게 이제 결론 내는 게 이제 그런 1세기 때부터 이몽동 일대가 고구려 주민 중심 생활 지역이었다. 그리고 고구려의 지역적 거점이 이몽동이었다. 그래서 이때 발굴된, 이게 뭐냐면 이제 돌로 된 바둑판입니다. 바둑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쇠가마 조각들, 이게 발굴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와 조각, 붉은색 기와죠. 이 붉은색 기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아까 좀 이따 나올 건데, 고구려가 평양으로 청도할 때 427년인데, 이때는 붉은색 기와 다 없어지고 청회색 기와가 바뀝니다. 이제 그것을 붓는 방식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붉은색 기와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이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오칠한 나무 단지가 여기서 쪼갔고, 그러니까 그 여타 많은 게 발굴되었는데, 자, 이게 그런,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종합해보면은, 지금 현재 평양시가 있죠. 여기가 이제 금수산 태양궁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두루섬이고, 여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지역이 평양 중심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낙랑구역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제가 이몽동, 청호동, 이게 이몽동, 청호동 이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지역에 이제 그 좀 더 보면은 이걸 자세히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능라도가 이걸 확대한 겁니다. 여기에 청암 토성이 있어요. 청암동 토성. 이 근처에 이제 김일성 대학이 있는데, 이 청암동 토성이 어떤 성이냐면 바로 247년도에 아까 이제 그 동천왕이 평양성으로 잠시 이전했다. 그때 평양성이 이 성입니다. 이 청암동 토성. 그리고 이 청암 토성 밑에 아래를 파보니까 최근에 90년대 이후에 고조선의 토성이 나온 거예요. 고조선 토성. 그 다음에 이게 청암 지역이고, 여기 안학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까 이 청호동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이 대성동, 대성동 이 지역이 여기에 보면은 대성산성이 있고, 그 앞에 안학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몽동, 청호동. 이 지역이 주로 이제 그 고구려가 평양으로 이전했을 때 초기 주거 지역입니다. 초기 주거. 그래서 이 청암동 토성에서 동황성이라는 것 자체는 이 청호동 지역에 있는 고방산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427년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청도할 때 보면 고구려는 아까 고주몽 때부터 전통이 외적이 들어왔을 때 주민과 거기 모든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산성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산성으로 피해서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평지성에 와서 생활하고, 그래서 수도 구조가 산성 플러스 평지성으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성하고 평지성. 이게 바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안학궁전은 평지성이었고, 그 뒤에 대성산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예, 이게 이제 427년에 이제 고구려가 지방에서 평양으로 천도할 때 수도입니다. 이게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한 1세 427년이나 560년대 장안성을 짓고 같은 평양에서 수도를 옮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역이 장안성 지역입니다. 현재 평양 중심지죠. 이 지역이. 예, 평양시 여기가 이제 중구역이라고 해서 평양 중심지입니다. 여기 보면 내성이 있고 여기 보면 외성이 있습니다. 외성, 중성, 내성 세 개 있고 이런 형태의 성이 지금 장안성입니다. 560년대에 쌓기 시작해서 일부 사람들은 이 장안성을 쌓으려고 너무나 많은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고구려가 피폐해졌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이 성 같은 경우는 평지성과 산성이 한 플러스 된 건데 이때부터 이 시대부터 이제 평지성 플러스 산성 그런 개념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도시 전체, 도시를 둘러싼 전체를 이제 성을 쌓습니다. 도시 전체를. 요즘에 이제 서울도 그렇잖아요. 서울 지역에 있어서 서울을 둘러싼 산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무슨 성이라고 하죠? 네? 예, 평지성, 산성의 이원적 구조로 해가지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성곽으로 둘러싼 그런 게 이제 용어가 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부터 이제 고구려 고구려 조선 이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평지성 산성 체계는 그냥 끝장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평양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가장 전성기 때 평양의 인구, 고구려 수도 평양 인구 30만 정도 21, 중국 사세 보면 21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21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100만 명 되는 도시가 되겠죠. 물론 그것이 이 지역의 상은 아니죠. 평양에서 평양을 둘러싼 오부 지역이기 때문에 평양 주변, 수도 주변까지 다 포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예, 그 정도로 이제 평양 지역의 100만 규모 도시라는 것 자체는 현대의 생각도 어마어마한 큰 대도시가 된 건데, 그런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발전된 상황 속에서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거기에 있는 귀중품들 다 옮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성으로. 그래서 이 산성이 갖는 전략적 가치가 이런 발전된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뀐 거죠. 자, 아까 이제 고구모양 얘기를 제가 하다가 잠깐 했는데 343년에 잠시 그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게 나오죠. 거의 동왕성에 수도를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구모왕은 이제 미천왕의 아들입니다. 미천왕의 아들인데, 미천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은 을불이라고, 그렇죠. 압록강가에서 도망가서 이제 소금장소 하던 그런 사람을 창졸이라는 재상이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숨겨놨다가 이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 미천왕이 왕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천왕은 아들이 이제 고구모왕이에요. 그 331년에부터 371년 한 40년 동안 왕위를 이제 왕하는데, 제가 이제 고구려사를 쭉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왕 중에 하나가 미천왕입니다. 왜냐면 이 왕은 처음으로 이제 백제와 싸운 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370년대 유주로 계마무사들을 진출시켜서 단 10일 내에 유주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년을 멸망시키죠. 이런 이제 자충우를 하면서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를 부흥 발전시켜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은 그런 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광개토대왕이나 뭐 장수왕 이런 유명한 왕 못지않은 좀 뛰어난 왕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실패를 범한 거예요. 첫 번째는 343년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것 자체는 원래의 수도가 불탔기 때문이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전년이라는 이제 모용황이죠. 모용황이 맞나? 모용황일 겁니다. 전년과 싸움이 있는데 그 당시 고구려는 환도성, 아까 말한 그 이제 졸본성, 거기가 이제 환인 지역에 환도성이라는 나중에 명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왕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전선사령부를 꾸렸는데, 원래 국내성이 이제 지방이 이제 수도였지만은 전쟁 때는 이제 전선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지휘를 했던데, 그 전선사령부를 이제 전현세력이 쳐들어가면 남도 북도 두 길로 쳐들어와요. 두 길 쳐들어오는데, 북도는 대체적으로 평탄하고 오기 쉽고, 그 다음에 남도는 굉장히 험해서 오기 어렵다. 그래서 전년의 군대가 두 갈래로 오고 있는데 아마 주력군은 북도로 올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도 5만 명을 북도로 보냅니다. 왕은 1만 명만 데리고 이제 남도를 지켜야 돼. 그런데 이렇게 딱 예측해서 작전을 세웠는데 이 작전이 틀린 말입니다. 전년은 오히려 주력군을 남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도에서는 5만 명의 고구려군이 전형군을 완전히 물리쳤는데, 남도 왕이 있었던 남도에서는 전형군한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왕이 압록강까지 쫓겨갑니다. 그 압록강까지 쫓겨오면서 이제 고구려왕 아버지 아까 미천왕 왕릉을 전년 세력이 파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모후,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돌아갑니다. 왜냐면은 고구려의 힘이 세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 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런 거예요. 그 탓으로 고구려는 평양으로 이제 임시로 수도를 옮겼지만, 옮기면서부터 이제 다시 평양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백제와 싸움이 시작되면서 이제 삼국과 어떤 대결의 시대가 왔다, 이런 것들을 예감하면서 중요한 게 이제 남평양성을 개척합니다. 남평양. 여기서 오늘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좀 처음에 구상했던 것 자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이제 서울과 평양, 고구려를 만나다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평양의 인연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는 이제 그런 이제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내기가 된 게 남평양성이에요. 남평양성. 그럼 남평양성은 언제 설치되었느냐 했을 때 고구려왕이 남평양성을 개척했다, 이렇게 역사께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이제 고구려왕 때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뜻을 고구려왕이 세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여러분 이제 단군릉을 360년 무렵 고구려왕 때 개축합니다. 요즘 여러분 평양 가면은 단군릉이 아주 거대하게 94년도에 이제 새로 세워졌는데, 이 단군릉이 원래는 이제 그 다음에 94년도에 그때 이제 북에서 단군릉을 이제 다시 이제 발굴했어요. 발굴해서 이것은 단군의 유골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쪽 역사학계에서는 야, 그 무덤 형태가 고구려 무덤 형식인데 단군이 묻혀 있었다면은 아마 그것은 고인돌 무덤이어야 되는데 왜 고구려 무덤 형식이냐. 그렇기 때문에 단군의 유골이 나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남쪽 역사학계에서는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건 타당하지 않아요? 고구려 고조선은 어쨌든 시기의 그 무덤 형태는 고인돌이었어요. 고인돌.
돌무덤이었기 때문에 그건 타당한데 이제 그래서 왜 고구려식 무덤이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 역사를 내린 결론은 고구려 사람들이 고조선에 대한 자기의 정통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조선을 개성한 나라다 라는 것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단군 무덤을 고구려 무덤 양식으로 개축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왜냐면은 이 평양 지역에서 주민들의 대부분은 물론 고구려 사람들이 이 국내성에서 많이 내려왔겠죠. 아까 이문동도 내려왔지만은 평양시 주민들은 상당 부분들은 고조선 주민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우리들도 알겠지만은 단군에 대한 숭배심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매우 높은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그 심리와 상태들을 고려해서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굉장히 주민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부려를 이어받은 고구려라는 것을 떠나서 어쨌든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려면은 고조선의 정통을 개성한 나라다라는 것들을 뇌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군 무덤을 우리 고구려 무덤으로 개축하고 우리가 고주몽의 그러니까 동명왕이죠. 해마다 제사를 지내듯이 단군능에 대해서도 제사를 지내자. 이런 식으로 단군능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거기에다 제사를 지내는 이런 식의 사업을 펼쳤던 것이 고고곤항이죠. 그게 360년대 단군능을 개척했다. 그리고 이런 전통들이 이제 고려, 그 다음에 후기 신라, 고려, 그 다음에 조선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선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은 단군 사당이라는 것들을 전국 각지에 다 세워놨잖아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거의 민간신앙처럼 전해져 내려왔던 그 출발점이 여기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왕은 이제 전년을 멸망시키고 유주를 설립했다. 370년. 그런데 아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전형과 전투에서 패배해서 도망갔던 거. 두 번째는 백제와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남평양성. 그래서 이 371년에 백제의 근초왕이 평양성을 공격했다. 이렇게 상부상에 나옵니다. 근데 이 평양성이 지금은 평양성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해석을 했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미 그때에 남평양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북우 역사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안악군에 있는 그 안악 3호 고분인데 이 무덤을 이게 고국 원왕의 무덤이다. 남측 역사학계에서는 동수 무덤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 이게 벽화 그림인데 이것은 성상권이 있고 왕막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왕릉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가 지금 북에 있는 고분 벽화들이 많이 있지만 고고원앙처럼 이제 잘 보존되고 내부가 훌륭하게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여기에 존재하고 여기는 완전히 건물이잖아요. 지하 건물, 지하 궁전처럼 공포가 있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외양이 이겁니다. 이게 안악군에 있었다. 이것이 왕이 있잖아요. 평양에서 사망했다면은 거기 황해도 근처까지 내려가서 거기다 능을 쌓을 필요가 없다. 남평양성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 근처인 황해도 지역에다가 왕릉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평양성, 여기서 이제 남평양성의 위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조시대는 재령군이었어요. 황해도 재령군. 그런 건데 지금 북에서는 황해남도 신원군이라고 이제 50년대 신원군이라고 재령군에서 떨어져 나가 신원군이 된 건데 이게 재령강이 흘러나갑니다. 이거 장수산성이 여기에 있어요. 내성, 외성,
이렇게 있고, 이 장수산성 밑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요한 도시는 반드시 평지에 있는 성과 더불어서 산성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전투 시에는 이 평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성으로 일단 전략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싸움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산성이 있고 이 지역에 평지성이 이제 2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의 그 부구 지명으로서는 아양리라고 합니다. 아양리. 그 다음에 이제 월당리. 이 두 지역이 북에서 80년대에 발굴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아마 남평양성 위치를 보고 이 장수산성 근처일 거다 해가지고 발굴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뭐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 유적을 발굴하게 된 겁니다. 도시 유적을 남평양성. 그래서 보면은 동서 4km, 남북 4, 5km에서 고구려, 붉은기와 해창성 기압 도기 조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리방 시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리방 시설이 뭐냐면은 도시 구획입니다. 그냥 막 옛날 자연부대가 아니라 도시를 세우려면은 요처럼 네모로 이제 도로를 다 짜개고 거기에 이제 집들을 거기에 맞게 배치하는 거. 이거 그냥 리방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거 도시 구획이라고 요즘에는 얘기하는 건데 리방 시설 존재했고 그 시기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규모는 평양성, 사비성, 경주, 다음과는 큰 도시 유적이다. 사비계 부여의 수도잖아요. 백제의 수도. 경주는 이제 신라의 수도. 이게 4대 수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 이때 보면 한 1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였다고. 10만 명. 그러면은 1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라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은 이런 지역 도시 이전에 하는 부수도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구려 역사를 본다거나 또 우리가 후기 신라를 보면 신라가 이제 고구려 백제를 다 무너뜨리고 후기 신라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역에서 오경을 세웠다 해가지고 소경이라는 것은 작은 서울이라는 거예요. 작은 서울, 즉 부수도. 남원 또 어디죠? 경주가 수도고 남원에서 오소경이 한성이 또 있고. 그 당시에 오소경 한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충주, 원주. 네, 그랬죠. 네, 중원성, 원주성 또 뭐가 있죠? 공주. 남원 그다음에 김해. 네. 그리고 5개 오소경이 있다는 게 이 소경이란 말은 부수도란 말이란 말. 작은 서울을. 그래서 이 이제 부수도 개념이 나온 게 이제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때 이 수도를 우리는 이제 고조선 수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검성이라고 하죠. 근데 흔히 보면은 왕검성이 왕이 사는 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 명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왕검성이라고 해서 왕이 사는 수도는 하나다.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검성은 하나고 어디가 있냐? 그럼 평양이냐? 아니면은 요동반도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이 이제 당군동 발굴 이후에서 평양이 왕검성이고 그러면 요동반도에 있던 왕검성이라고 알려지는 건 뭐냐? 결국은 고조선 때 이 평양이 있고 왕검성이 있고 그 지역에 이제 또 다른 부수도를 소경 작은 서울이라고 해서 부수도를 설치해서 이것도 왕이 사는 성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그리고 이런 전통을 이어봐서 고구려 때는 5개의 수도가 있었다. 이게 수도가 있었고 부수도 이게 평양, 남평양, 북평양, 그 다음에 환도성, 그 다음에 압록강가에 있는 427년까지 수도였던 국내성 5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다 똑같은 수도가 아니라 주수도가 있고 부수도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전통이 개성되어서
고려 때도 삼경이 있었잖아요. 삼경. 서경, 동경, 남경 그리고 중원 대교. 네. 그런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도시 유적이 발굴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남평양성이 장수산성 근처에 처음에서 설치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곽 방위실 무덤은 장수산성 내성에선 평지성 있고 고구려 돌각단 무덤, 돌칸 흙무덤이 부지기수였고, 그런데 여기에서 발굴된 성곽 새긴 돌, 성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성하구, 지금도 보면은 성곽 돌에 그 성을 쌓은 사람 이름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 이런 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성하후구, 하후구가 아니라 이게 제가 급히 만들려고 보니까 하후구 이런 새김돌이 나왔다는 이 장수산성 근처에서. 그래서 이 장수산성 근처에서 한성하후라는 새김돌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지역이 한성으로 불린 적이 있었다. 한성으로 불린 적이 있었다. 이 지역. 그런데 삼국유사나 이런 걸 보면은 그때 삼국유사 고려 때 이제 그 한성, 그 이전에 양주군, 경기 양주군에 뭐가 있었냐면은 평양성이 있었다. 이렇게. 그 평양성은 남평양성. 그래서 이게 이제 4세기 중엽 고구원학 무렵에 여기에 이제 남평양성이 만들어졌었고, 371년 고구원왕이 백제와 싸웠던 것은 현재 평양이 아니라 바로 이 남평양성이잖아요. 남평양성.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고구려가 서울 지역을 장악한 시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지만은 이구동성으로 그 5세기 6세기 초 무렵이면은 서울을 고구려를 영토로 편입됩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이 그걸 증명을 해냈잖아요. 고구려 영토 편입되면서,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아차산성 근처의 장안평 지역, 이건 추론입니다. 확실하게 고증된 건 아니에요. 장안평 지역이 남평양성으로 되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지역을 한성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남평양성이라고 처음에 이제 남평양 장수산성이 있던 것이 이제 전진해서 여기로 옮긴 거예요. 왜냐하면 부수도를 서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남평양성으로 처음에 불렸다가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한성 지역이기 때문에 한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한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한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되게 30년에서 50년 동안 이게 부수도 역할을 했었는데, 552년인가요? 554년인가? 이때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차지하게 되면서 남평양성 한성이라고 불렸던 지역이 다시 부수도가 이 장수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지역에서도 역시 옛날 남평양 부르는 게 아니라 한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결국 평양과 서울이 만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서울과 평양의 연관성, 한성과 평양의 연관성을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평양천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장수왕이 갑자기 야, 나 수도를 평양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꾼 게 아니에요. 천도 문제는 굉장히 국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고구원왕이 이제 남평양성을 쌓고 개척을 하면서 평양성을 여러 가지 이제 수십 년 동안, 한 30년 동안 거기 살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원왕이 죽으면서 다시 원래 수도인 국내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왕들에게 있어서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지만 이제 우리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이미 국책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증거는 광개토대왕
유명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간 아직 많아요.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양청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관계토원 평양에 9개의 사원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평양 우리 불교 대가가 있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는 고구려에서는 절을 산속에 짓는 그런 게 아니라 대승불교적에서 도시 내에 절을 짓는 요즘 교회당처럼. 그러면 9개의 절을 세웠다는 것은 각 구역에 하나의 절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금강사나 뭐 이불강사 뭐. 근데 그 9개 절 이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됐는데 그런 이제 이름으로 절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9개의 절을 세웠다는 것은 평양 지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도시를 새롭게 구역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것은 수도 이전 준비 사업이다. 두 번째, 이 대전산성을 이제 이 대성산성 있잖아요. 이때 주로 광개토 대왕 때 건축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안학궁전에 있어서는 거의 다 기와가 청회색 기와예요. 근데 이 대성산성 기와는 이게 이제 그 붉은색 계열의 기와예요.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 시기와